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남짓 기간 동안에 2배, 3배 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올라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택가격도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단 수요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느나요?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소위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있어요. 출산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경제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집도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해요. 그 생산 연령 인구도 매년 30만 명 이상 감소해요. 춘천만한 인구가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현훈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사의 길 연구소를 만들어서 현재 대표로 있고요. 주로 제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계경제, 한국경제에 대한 시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인류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4가지 뉴노멀이라고 하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 노인 사회로 전환, 그리고 양극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마주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연구소이고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길이 제사길이라고 해서 제가 제사길 연구소라고 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라든가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평균 이제 월급쟁이가 월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도 사기 어려운 집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버블이 꺼진 전 개인적으로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뭐 적정 가격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적정 가격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만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균형 가격이 제 생각은 한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한 2015년, 16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2017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주택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지방도 대도시 같은 경우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대구라든가 뭐 이렇게 특수한 지역은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역이 다 2배, 서울 같은 경우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럼 그게 정말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남짓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 2배, 3배 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수준을 보기도 하지만 그 속도도 보거든요.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소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도 하나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단 수요부터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뭐죠? 일단 내가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요. 그럼 집은 뭐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느나요?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소위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있어요. 보통 15세 이상 64세까지.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출산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래서 경제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집도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택 수요가 많은데, 그 소위 얘기한 생산 연령 인구도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요. 얼마나 많이 감소하냐면 지금 매년 30만 명 이상 감소해요. 춘천만한 인구가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적인 요인, 그러니까 총인구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인구 구조적으로도 볼 때 도대체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인구는 비슷하게 있어도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그럼 증가했느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1인당 국민 소득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2010년대에 오면 5.0% 밑으로 떨어지고, 요즘에는 뭐 2%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1.4%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잠재 GDP 성장률이 한 2% 수준이다, 1.8%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제 성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2자릿수 성장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외환위기 이전에 19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어요. 계속 뭐 한때는 뭐 15% 가까이도 성장할 때, 그때는 막 당연히 돈이 막, 그리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니까 자꾸 좋은 집, 큰 집, 자꾸 또 새 집 이렇게 자꾸 이제 찾게 되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택 가격이 오르냐? 세 번째가 유동성 문제라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인구도 똑같아요. 그리고 소득도 똑같아요. 근데 돈만 많아요.
그럼 돈이 갑자기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상품의 가격은 2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그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면 저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25번에 무슨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뭐 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주택가격이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잃었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있고 실제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똑똑한 한 채를 갖다 마련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뭐 몰리게 누구나 다 돈을 빌려서 그래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집값이 오르니까 따라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고 특히 이제 20대 30대가 엄청난 그러한 빚을 끌어당겨서 영끌이를 해서 주택가격을 막 끌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라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실질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거나 구조가 더 생산력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실질소득이 막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이 풀렸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어떻게 유동성이 계속 풀려나가죠? 더 줄이면 줄이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잠재 GDP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건 OECD도 그렇게 보고 IMF도 보고 제가 연구한 바에도 의하면 지금처럼 계속 가다 보면 제가 볼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어떻게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막 걷어들이고 금리를 막 높이니까 사실은 2022년 후반기 들어가지고 가격이 소위 얘기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올 연초까지 떨어져서 한 20%나 30% 정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PF 대출이 막 부도가 나고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2금융권에서 막 부도 위기가 난다는 등 뭐 이렇게 부실채권이 막 늘어난다 이러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다시 뭐 했어요 정부가 결국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막 그냥 막 유동성을 막 공급한 거죠. 빚내서 집 사라고 또 이 30년 만기 부족해? 그런데 50년 동안 내가 빚값도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뭐 이걸 소위 얘기하는 DSR을 갖다 우회하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빚을 더 내게 해가지고 이걸 또 끌어올렸다는 거죠, 다시. 그게 계속 가능하자는 거예요, 그 계속. 그러니까 현재 실질소득 늘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빚을 내가지고 현재 소득으로 땡겨가지고 결국 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끌어올렸는데 계속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1,875조 원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율이 어떤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보통 이제 가계부채라는 용어보다 가계신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1,876조라고 최근에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면 가계부채라고 하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부담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게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또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잖아요. 이것도 빚이잖아요. 그게 이제 11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하니까 이제 소위 1876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뭐 한 GDP 대비로 보면 뭐 한 105% 정도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면 전 세계 OECD 평균으로 보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을 한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다는 데가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소위 얘기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개인 간의 금융, 소위 사금융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내가 집주인한테 내 돈을 1억이든 5억이든 맡기고 들어오니까 집주인은 나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 사인 간에 돈을 빌린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역전세 났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게 한 1,000조 정도 좀 넘는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한 150%가 넘지 않느냐 이러한 보고서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초에 나와 있고요. 그 그림도 여기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계부채를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따져도 이미 뭐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 네 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단연코 1위다. 또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업 대출로 잡히긴 하는데 실제 내가 집도 사고 뭐 생활비로도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DSR에도 걸리고
더 이상 빚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영업자 그런 소상공인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대출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다 쓴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는 GDP 대비 한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연구기관에서 한번 직접 한국은행이든 금융감독원이든 한번 좀 정확한 자료를 한번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땐 한 200%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충격이냐면요. 그냥 계속 빚을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더 계속 높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일단 내 빚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현재 실질소득은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버는데 내 빚으로 나가는 게 처음 빌릴 때는 그래 뭐 한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금리가 이게 2배로 올랐어? 그럼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3배로 올랐어. 1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또 옛날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계속 가계부채를 막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계속 끌어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의 어떤 투자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부동산 건설 분야로 너무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 대비로 지난해 기준으로 소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절반이 뭐냐면 다 부동산 투자예요. 이게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동산 투자도 해서 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R&D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집값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사?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건설 투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경제 구조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제가 된다. 그게 문제다. 그건 뭐 꼭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빚으로 집을 진 그 시카고 대학 아미르 수피 같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유독 지난 한 2015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오르고 동시에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올랐다. 이거 너무 문제다. 이거 위험하다. 그런 연구를 이 사람이 계속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중국과 한국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일단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소비 능력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력을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되어 있는 경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 또 어느 순간 이게 펑 터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했던 1990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나의 그 집값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의 그 자산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소비는 나의 현재 소득에도 영향을 받지만 나의 자산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약간 미국 리먼 브라더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있는 그 가계부채? 요거 때문에 한 번에 펑 터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너무 잘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된 거는 미국이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 2001년부터 급속히 금리를 낮춰가지고 1%까지 낮추거든요. 이게 낮추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 뭐 하냐면, 이게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는 전부 다 테크 기업이니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주식 사가지고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 이번엔 다 부동산을 산 거예요. 또 당연히 부시 행정부 때인데 그래 너도 나도 내 집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그 소위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 소위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론을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년 만기 보통 미국 같은 거 하는데 그걸 갖다 막 돈을 막 빌려주는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 소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 요즘 영끌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영끌이 하는 것처럼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막 너도 나도 막 덤벼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올라가고 그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나도 빨리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마치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 버블이 생긴 거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꺼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 GDP 대비 딱 10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미국은 그래서
그때 한번 꺼트려가지고 지금은 한 60% 남짓밖에 안 돼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90년도에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했던 시점도 주식시장의 버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너무 컸다가 그게 꺼진 거예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기업들이 이 설비 투자, R&D 투자한 게 아니라 다 뭐 했냐면 소위 얘기하는 공장 부지 사고,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 우리도 유행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무슨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돈놀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을 좀 높이면서 확 터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 세계 대공황도 주식시장의 버블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어쩌면 이 주식시장 버블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일부잖아요. 좀 약간 돈 있는 그러한 자본가들인데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한 64.4%가 전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뭐 미국의 30%, 미국 30%도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쪽에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럼 가계부채 계속 높이면 되지 뭐. 앞으로도 계속 뭐 흉내 보금자리론도 나고 뭐 50년 만기가 아니라 뭐 60년 만기 내고 그다음 70년 만기 내고 나중에 100년 만기 만들어내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높일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여력을 자꾸 줄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자꾸 부동산 쪽으로 왜곡시켜가지고 그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언제 팍 터지면 이게 정말 대규모의 그런 장기 불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하다못해 1929년 그때도 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어쩜 20년 갈 수도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그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이현우 교수는 말이야 뭐 오면 항상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안 하고 싶죠.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미 인구 고령화 때문에 막 지금 막 나이가 들고 당뇨병이 막 걸려있는 상황인데 당뇨병 자체로는 죽지 않는데 매일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리고 막 그 스트레스 쌓이는 일하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합병증이 오잖아요. 주로 뭐 고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점점 인구 고령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부동산 경기 키워가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뭐 1.4% 겨우 방어하고 내년에 2%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건전한 소비, 건전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지만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평균 이제 월급쟁이가 월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도 사기 어려운 집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면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한 서울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3배 정도 올랐다가 이게 지난해 말부터 약간 떨어져서 한 20%에서 30% 떨어졌다가 다시 한 20% 정도 회복이 되었다가 요즘 다시 또 고개를 약간 또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데드캣 바운스였구나. 그래서 2차 하락이 지금 시작되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고점에서 2022년 한 중반 고점에서 한 1 정도 떨어졌다고 본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땐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는데 이게 쉽게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확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경기 충격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킬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고육책을 꺼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의로 생각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3.5%에서 지금 멈춰 있는 데가 지금 3월이었나요? 연초부터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저라면 한두 번 더 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을 빼는 어떤 유도를 좀 했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부동산 경기 꺼지고 뭐 여러 가지 신용기관에서 어떤 불량 채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이제 행정부가 소위 미시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은행대로 뭐 기준금리 높이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은행 총리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빚내서 집 사면 앞으로 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말 좀 걱정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우리나라의 뭐 일단 물가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난달 3.8%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성장했는데 2%가 우리 목표치잖아요. 그보다 높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서 하지 않는 그러한 통제를 좀 하잖아요. 어느 정도 뭐 그래서 우리 뭐 그 물가를 어떻게든 안정화시키려고 행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여러 가지 이제 공공 서비스 물가라든가 생필품 물가를 눌러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내버려두면 4%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도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그게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일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부작용을 미시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걸 챙기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되게 근접해 있고 직접 삶과 연결돼 있는 재화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더 불안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로까지도 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결국 이럴 때 한탕 이번에 뭐 어쨌든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영끌이 해가지고 그냥 몰빵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안 하고 제 자식한테도 절대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가 아니래도 자기의 어떤 소득 보전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내가 그냥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내 이거 가지고 내가 그냥 대충 흥청망청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